예, 안녕하십니까. 예,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네요. 모의고사 두 번째 우리 보는데 1회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는데 뭐 기본 이론서 보고 할 사이가 없죠. 다만 이제 문제 푸시면서 요 부분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것만 간단하게 보시고 그래서 앞에 했던 것에서 미진한 부분 한 번 더 보시고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볼까요? 우리 넘버링은 전체 이제 101번인데 저는 이제 1번, 2번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는 이제 전형적으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간접세가 부과될 때, 그렇죠? 종량세 부과될 때 가격, 잉여 변화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인데 자, 한번 볼까요? 문제를. 그럼 일단은 이제 그림 그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수요 곡선이 수요 함수가 400 빼기 2p니까 요거 수요 곡선식으로 바꿔보게 되면은 p 이퀄 200 빼기 0.5의 q가 되죠. 자, 수요 곡선식이 좀 분수식으로 좀 불쾌하게 되죠. 그러니까 3분의 100이 되고 플러스 3분의 1의 q가 되는 이게 절편 200이다. 기울기가 0.5니까 여기가 400이 되나요? 그 다음에 절편이 3분의 100이 되고 기울기가 3분의 1이 되는 q. 자,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 수요자들에게 단위당 15 세금을 부과했다 이거죠. 그럼 시험 문제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종량세는 대개 누구한테 부과해요? 그렇죠. 공급자에게 부과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 그대로 그림인데 만약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면 어떻게 되죠? 생산비가 높아진다. 또 아니면 소비자에게 전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종량세액만큼 절편이 증가하죠. 그럼 이걸로 보면 어떻게 될까? 공급자에게 부과했을 때는 절편 증가하게 되니까 절편 3분의 100에다가 15원. 절편이 15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죠. 기울기는 그대로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곡선은 원래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균형을 찾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최초 균형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부과 후에 이렇게 그럼 요거 한번 보세요. 시험 문제는 오히려 이게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가격이 오르죠. 가격 상승분 요거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죠. 소비자가 부담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림. 시장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을 내야 되니까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가격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리적으로 구할 때는 어떻게 할까? 이때 수량을 구한 다음에 그렇죠? 세금 부과됐을 때 수량 구한 그 수량을 원래 공급 곡선에 대입하면 가격이 도출되겠죠. 그럼 시장 가격보다 내렸으니까 이건 공급자가 부담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잉여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럼 소비자 잉여가 요만큼이다가 가격 오르고 소비량이 줄었으니까 그렇죠? 요 면적만큼 소비자 잉여가 줄었고 생산자는 가격 내리고 생산량 줄었으니까 요 면적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줄었죠. 그런데 당국이 걷어간 조세액이 요거니까 요게 자중손실이 됐었죠. 이런 식으로 분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소비자에게 부과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냥 이렇게 풀어도 똑같다 그랬죠. 결론은. 근데 혹시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소비자에게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되지? 공급자에게 전가하려고 하죠.
그래서 수요 곡선 절편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15니까 요 절편이 185로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는 공급 곡선 절편이 증가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공급 곡선 식은 그대로 있는데 자,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죠? 절편에서 종량세만큼 빼서 이렇게 이제 균형을 찾는 거죠. 요거 조세 부과 후의 균형, 조세 부과 전의 균형인데, 근데 요거는 보게 되면 가격이 내렸죠. 내리니까 요건 공급자가 부담한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는 이 가격 주고 샀지만 세금 내야 되죠, 소비자가. 그래서 요게 소비자가 받은 가격,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 그러니까 요게 소비자 부담하는 것이니까 아까 요 내용하고 똑같아진다 이거지. 그쵸? 그래서 요만큼의 자중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종량세 부과, 그러니까 공급자에게 부과하거나 수요자에게 부과하거나 마찬가지인데 계산은 일일이 넣고 해보시면 되죠. 해보시면 되고 하나만 더 얘기해보면 그러면 세금 부과할 때 누가 많이 부담하느냐 어떻게 됐죠? 수요 공급자 양쪽 비교해 봤을 때 큰 쪽이 조금 부담하게 되죠. 타격도가 작은 쪽이 많이 부담했었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보게 되면 탄력도가 크다 하게 되면 완만한 기울기를 갖게 되겠죠. 그럼 극단적인 경우 만약에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 쪽이 있다. 탄력적인 쪽이 있다. 그럼 이쪽은 전혀 부담 안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얘가 탄력이면 완전 탄력이면 곡선의 모양은 수평선 되겠죠.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반대로 비탄력적인 쪽 이쪽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죠. 이쪽이 많이 부담하게 되고 탄력도가 아예 제로 수직선 되죠. 그럼 그쪽이 모두 부담하고 상대방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요거까지만 기억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 반드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구해야 되니까 연습이 필요해요. 2번 연기자를 고용하는 방송국이 하나만 있다. 그럼 연기자들 입장에서는 그 방송사 아니면 내가 출연할 데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수요 독점. 우리가 1회에서도 봤었는데 우리 시험 문제가 수요 독점이 하도 많이 나니까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다시 한번 봅시다. 수요 독점이니까 오리지널 얘가 MRP로 분석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AFC가 되고 여기다가 노동 곱해서 TFC 구한 다음에 MFC가 도출이 됐었죠. 계산 문제도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때 이윤국대 조건제 MFC, MRP 여기 고용하고 임금은 여기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최저임금이 시행되거나 노조가 임금 더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올려주었다. 그럼 이 임금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MFC가 되니까 자 이렇게 됐었다. 그럼 요건 뭐지? 완전 경쟁 노동의 경우는 최저임금제 시행했다. 그럼 고용이 줄었잖아요. 근데 수요 독점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만약에 임금이 최저임금 여기 노조가 여기까지 올려달랐다. 그때면 고용 변함이 없겠죠. 만약에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이나 노조가 요구했다면 그때는 비로소 고용이 줄겠지만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4번입니다. 노동조합 결성, 단체 교섭, 임금 더 주세요. 그랬으면은 고용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꼭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죠. 이런 정도가 되면 이제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이렇거나 이럴 경우에는 고용이 줄지 않죠. 그래서 요거를 보십시오. 그리고 2번, 3번 요게 중요하죠. 임금은 어떻게 돼요? 이응급다 조건 MFC, MRP 여기인데 임금은 여기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렇죠? MFC보다 임금이 낮죠. 3번. 자, 요거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시장 수요 곡선이 그렇게 나왔네요. 100 빼기 QD. 요건 편안하게 줬네요. 그대로 수요 곡선 식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요거 수요 곡선입니다. 근데 먼저 완전 경쟁으로 놓고 보자고요. 근데 고정비용이 100이고 한계비용이 400이다. 그럼 고정비용은 생산 결정에 영향 안 주죠. 한계비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한계비용이 지금 40이다. 그럼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생산을 하겠죠. 그런데 생산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게 단위당 30만큼의 피해를 주었다. 요거 우리 수업에서 소셜 마지널 데미지였죠. 그러면 요건 프라이빗 MC인데 이제 사회적 피해를 주게 되니까 SMC를 구해야 되죠. 소셜 마지널 코스트 70. 그럼 요게 적정 생산량이 되죠. 요건 지금 실제 생산은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게 요만큼 피해를 냈으니까 여기서 해야 바람직하다. 그렇죠? 자, 그리고 완전 경쟁이라고 할 때요. 이거를 적정 생산량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적정 생산량에서 발생하는 마지널 데미지 요것만큼 종량세를 매기면 그럼 얘가 30 상방이동해서 적정이 되겠죠.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프라이빗 MC가 일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처럼 그렇죠. 우상향하는 경우라면은 자, 생산물 시장은 역시 완전 경쟁입니다. 여기서 하는데 보세요. 만약에 소셜 마지널 데미지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죠? 두 개 더 해야 되지. 플러스해서 SMC로요. 그래서 요거 수직거리 더한 만큼 그렇죠. 수리적으로 그냥 더하면 됐었죠. 그래서 여기가 바람직한 균형이 된다. 세금은 마찬가지죠. 요때 한계 피해 요 수직거리 세금 매기면 되는 것이죠. 근데 차이점은 요건 이제 어때? 그렇죠. MC가 일정하다고 하는 경우니까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건 지금 뭐냐면 문제가 독점이라고 그랬죠. 그럼 수요 곡선이 지금 100 빼기 Q니까 독점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 곡선 기울기의 2배가 되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MC가 이제 프라이빗 MC는 40이에요. 그럼 여기서 생산했겠죠. 그런데 소셜 마지널 데미지가 30이므로 사회적 비용으로 해야 되잖아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70 이게 소셜 MC 이렇게 되는데 자 보세요. 독점 균형으로만 보면 즉 프라이빗 MC 기준으로만 한다면 독점 균형은 여기서 이루어지겠죠. 모노폴리 프라이스야.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때 어디가 적정 생산량이냐 이거지. 이거부터 먼저 구해보시면 보세요. 독점은 두 가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이 아니고 독점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생산에 외부 비경제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생산에 외부 비경제. 그러니까 두 가지 비효율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 이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독점 균형은 여기요. 시장 가격이 프라이빗 MC보다 높아요. 그러면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시키려면 어떻게 될까? P 이꼴 MC. 그렇죠. 프라이빗 MC. 그럼 완전 경쟁 균형이 되겠죠. 여기. 그런데 독점의 비효율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요걸 일치시켜주게 되면 요거 사라지게 되고. 근데 생산의 외부 비경제가 발생할 때는 프라이빗 MC하고 SMC 차이가 있어서 비효율이니까 SMC로 하면 되죠. 그럼 보세요. 독점의 비효율과 외부 비경제 비효율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P 이꼴 SMC예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그렇죠. 수요 곡선하고 SMC 곡선의 교차점. 그렇죠. 여기서 생산하게 되면 독점의 비효율, 외부 비경제 비효율이 한 방에 해결됐다. 됐죠?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인 경우로 놓으면 그렇죠? 이렇게 푸시면 되고 독점의 경우에는 독점의 비효율까지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라. 요거 비효율이야. P 이꼴 MC가 되도록 하고 근데 피해가 생기고 있으니까 이 기준으로 균형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요, 요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보기 좀 보고 지나갈게요. 2번 보기예요. 103번 문제에서 기업의 생산량은 고정비용에 영향받지 않죠. 왜냐하면 MR 이꼴 MC, MC에 따라서 생산하게 되니까 고정비용은 한계비용에 영향 안 주죠. 그 다음에 4번 질문이 재밌네요. 최적 생산량에서 수요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이게 수요 곡선 기울기가 사회적 MC가 요거잖아요. 기울기가 절편이 100이죠. 그러면 해설은 좀 복잡하게 했습니다만 그냥 직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 돼요? 직선의 수요 곡선이 여길 때 중점에서 50일 때 탄력도가 1이 되죠. 왼쪽에서 1보다 크고 오른쪽에서 1보다 작죠. 근데 지금 균형은 여기가 70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탄력적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잠깐만요. 예,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재밌는 게 뭐나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구해보면은, 제가 그림을 제가 조금 잘못 그렸는데, 보세요. 이 문제로 보면은, 독점에 의한 이윤 극대화일 때가 여기가 70이 돼요. 여기가 70이 아니고, 그림이. 그럼 보세요. 독점 지금 현재 생산량 여기죠. 근데 SMC가 70이야. 아까 제가 그림을 요걸 잘못 그렸는데 그렇죠? 안 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거 재밌잖아요. 독점 기업 생산량이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하고 일치하게 되는 거죠.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독점에 의한 균형 프라이빗 MC보다 이렇게 높죠. 이거보다 높은데
사회적 한계 피해를 고려했을 때 70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생산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문제에서 아주 공교롭게도 같은 수량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독점기업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생산량이다. 그러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독점, 생산 외부 비경제, 요것의 비효율이 한꺼번에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너무 자기적이죠, 문제 자체가. 그러나 계산해 본 결과가 그런 것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3번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또 역시 노동시장 문제네요. (104번) 문제입니다. 노동시장인데 균형에 의해서 고용량이 결정이 되는데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보세요. 이런 거죠. 1번 노동수요 기업의 이응극다 조건이지. MFC, MRP. 생산시장이 완전 경쟁이라면 MFC 이꼴 VMP 그렇게 되죠. 노동수요 MP, VMP죠.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MP에 결정이 되니까 임금 결정하는 데 요인이다. 그 다음에 3번, 4번은 재미없죠, 이거. 그림 그려보시면 노동 공급이 임금에 대해서 완전 탄력이다. 3번 보기 수평이란 얘기지. 그러면 결국 노동 수요에 의해서 고용량이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노동 수요가 임금에 대해 탄력적, 이건 상관없죠. 얘가 탄력적이든 비탄력적이든 얘가 수평이니까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4번은 이번엔 반대네요. 노동 수요가 완전 탄력이 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공급 탄력성하고 관계없고 얘가 수평이니까. 답은 5번인가요, 그러면? 다른 조건 일정할 때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은 노동 생산성보다 작다. 아, 요거 아니죠. 일반적으로 보면 노동시장 완전 경쟁, 생산시장 완전 경쟁이면 VMP죠. 노동 완전 경쟁이면 MFC 임금, 생산물 완전 경쟁 VMP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넘겨보면 실질 임금은 결국은 그렇죠.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같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보기 다섯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음미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은 일정할 때 근데 만약에 이게 5번이 수요 독점이라면 어떻겠어요? 수요 독점의 경우에는 그렇죠. 완전 경쟁이라면 이게 성립하는데 수요 독점은 MRP, AFC, MFC 이렇게 되니까 임금이 그렇죠. 여기 MP를 반영하잖아요. 이거보다 작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104번 문제에서 1, 2, 3, 4번에 그렇죠. 틀린 게 있다 그러면은 5번이 맞는 설문이 보기가 되는데 지금 1, 2, 3, 4가 다 맞아요. 그 답이 5번이 된다. 요거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한계 생산성과 실질 임금이 같아. 그러나 수요 독점일 경우에는 달라진다. 요거 한 말씀 드리고요. 예, 105번 요게 이제 공공재 얘기죠. 이건 아주 공공재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문제로 공부하죠.
105번. 사적재다. 수요 공급인데 사적재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도출됐죠? 수평합이죠. 수평합으로 도출됐는데 공공재는 이 저와 재화가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갖게 되니까 공급곡선 MC를 반영하겠죠. 이때 시장 수요 곡선은 마켓 동시 소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수요 곡선이 수직으로 더해지게 된다. 그렇죠? 수직으로. 그래서 이거 이론적으로 보면 자 가격이 그렇죠. 소셜 마지널 베니피죠. 수요 곡선이라는 것이 이제 사회적 편익인데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은 그 각각 소비자의 한계 편익을 반영했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공공재는 다르지. 공공재 가격은 수요, 요건 사회적 편익하고 일치하게 되는데 어때요? 수직으로 더한 거니까 모든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은 수직으로 더했다. 그러니까 개별 소비자의 사적인 한계 편익을 모두 더해서 도출되는 거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면 답하면 되겠죠. 2번입니다. 그쵸? 2번 한 단위를 소비하는 모든 소비자의 한계 편익의 합이다. 요 얘기죠 지금. 자 106번 우리 시험에서 이상하게 그죠 독점적 시장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 더 1회에서도 봤는데 여기서도 한번 보죠. 그러면 이질적 상품을 여러 기업이 생산하게 되니까 독점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질적 상품을 좋아하는 단골손님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진타가 자유로우니까 장기에는 이윤이 없고요. 또 장기에는 유휴 설비가 존재한다. 됐죠? 그럼 이 기준으로 한번 보실까요? 맞는 걸 골라주세요. 가. 상품을 차별화. 이질적 상품을 소비자에게 지불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그런 동네에 쏠집이다. 그럼 퓨전 안주를 제공해야 되겠죠. 어느 동네는 어르신들이 많다. 그럼 전통적인 안주, 삼겹살 이런 식으로 차별하게 된다. 그지? 산출량 수준이 비효율적이다. 이게 뭐였죠 아까? 1회에서 말씀드렸을 때 장기에 보게 되면 장기 보유하고는 자본설비 평균비용 최저가 되는 것보다 왼쪽이죠. 그래서 그걸 유휴설비라고 했잖아요. 근데 설비 측면으로 보면 유휴설비가 존재하는 것이고 생산으로 보게 되면 보유하는 자본설비 평균비용 최저점보다 왼쪽에서 하니까 생산량이 비효율이다. 다 유휴설비. 그 나와 다는 똑같은 말이죠. 예. 비가격 경쟁이죠. 품질 경쟁, 이질적 차별화 경쟁을 하게 된다. 여기 틀렸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모든 기업은 그 시장 형태에 관계없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107번 문제. 107번 문제가 여러분 요거는 제가 그 해설에다가 소비, 생산 측면에 해놨는데 요거 꼭 보시죠. 빨리 한번 볼까요? 생산의 외부 효과, 소비의 외부 효과인데 생산 측면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외부 비경제. 외부 비경제는 피해를 일으키죠. 얘는 이제 사적인 비용만 갖고 여기서 생산하고 있는데 얘는 소셜 마지널 피해를 일으켜. 그러니까 요 현재 생산점에서 SMC가 높아요. 요게 바람직한 균형이죠. 요것에 비해서 너무 싸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 생산해서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득을 주었다. 요게 그렇죠.
여기 SS인데 프라비덴시 빼기 소셜 마지널 게인이죠.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이득을 주었으니까 요건 지금 이 상태에서 SMC가 프라비덴시보다 작죠. 바람직 균형은 여기고 소비 조금 전에 봤듯이 얘는 사적인 편익이죠. 만약에 외부성이 없다면 사회적 편익하고 일치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여기서 봤듯이 사적 재건, 공공재건 가격과 사회적 편익은 똑같죠. 그런데 흡연 다른 사람에게 마이너스 편익을 주죠. 그러니까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에서 다른 사람의 마이너스 편익을 빼야 되니까 더 작죠. 바람직한 균형은 여기 흡연 너무 비싼 값으로 많이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고 소비의 외부 경제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플러스의 편익을 주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편익은 사적인 편익에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플러스의 편익을 주고 있으니까 높은 거죠. 그렇다면 바람직한 균형은 여기고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싸게 조금. 요즘 이제 요거 예를 들어볼 수 있는 게 바이러스 독감 되겠죠. 백신 맞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게 되니까. 그래서 잘못 설명한 것을 찾아봐라. 그러면 다른 것 꼭 하나씩 읽어볼까요? 1번 긍정적 외부 효과를 갖는 재화의 경우는 사회적 공급량에 비해서 적다. 이거 볼까요? 생산의 외부 경제를 주고 있는 거죠. 이 경우가.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보다 생산량이 지금 작죠. 여기서 하면 좋은데 소비도 마찬가지네요. 소비도 외부 경제를 갖는 경우에는 여기서 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적게 생산하고 있죠. 그러니까 1번 보기는 생산이든 소비든 긍정적 외부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너무 적게 생산한다. 부정적 내부 효과가 있는 오염 유발제. 그건 한계 피해를 일으키게 되니까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더 크다. 자, 3번인데 기술제. 기술제는요. 우리가 기초과학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카이스트에서 기본적인 기초 기술. 그러면 파급 효과, 긍정적 생산의 외부 효과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에서 기술 파급 효과를 뺀 것 같다. 이거 얘기네요. 기술제, 여기에 기술제, 그러니까 기초과학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다른 경제 주체들한테 이득을 주잖아요. 그럼 사회적 비용은 요거보다 싸죠. 요만큼을 고려해 봤다면. 4번은 우리가 봤고요. 5번도 봤고. 그래서 답이 1번이 답이 5번이라는데 그러니까 요 그림은 아주 기본적인 생산 소비 외부 효과 문제니까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8번. 8번 문제를 보실까? 수요 탄력도에 대한 설명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칫하면 한 번 딱 읽고 답이 안 나오니까 한 번 더 읽고 그러니까 읽을 때 한번 잘 봐야 되겠죠. 1번 수요 가격 탄력도가 무한대 수평선이겠죠. 기울기 제로 탄력도는 무한대. 그 무한대라는 말은 가격이 안 변하고 있는 거죠. 1번 탄력도가 1보다 클 때, 자 이게 그 유명한 탄력도가 지출액이죠. 1보다 클 때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출액은 줄게 되죠. 요거 탄력도와 지출액에 관한 이야기 요건 꼭 확인해 주세요. 직선, 세로, 곡선 이렇게 되잖아요. 탄력, 여기가 탄력 1보다 크고 여기가 비탄력, 단위 탄력인데 가격이 내릴 때 증가하고
비탄력적일 때 계속 내리면 감소했었죠. 반대로 오를 때.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오르게 되면 지출액이 증가하고 탄력적일 때 오르면 감소하게 되고. 그렇죠? 단위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돼요? 수입이 변하지 않겠죠. 탄력도가 1이니까 가격 변화일 만큼 수요량이 계속 변한단 말이야. 지출액은 변함이 없고. 이게 답이네요. 정상제 소득 탄력도 플러스. 교차 탄력도가 플러스. 요거 대체제죠. 요거 뭐 우리가 상식으로 아는 것이고. 자, 그래서 직선의 수요곡선하고 지출액의 관계, 요건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110번. 질문은 경쟁시장이래. 이윤극대화. 그러면 경쟁시장이라고 했으니, 그쵸? 노동시장 완전 경쟁, 생산물도 완전 경쟁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개별 기업은 시장 결정 임금, 얘가 변하지 않으니까 MFC가 일정 불변, 생산물 시장 완전 경쟁이면 VMP죠. 이런 상태인데 수요곡선 이동을 묻고 있죠. 여기 보이지? 물가와 MP야. 자, 물가가 오르거나 우리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기업의 VMP 증가, 노동 수요 증가하죠. 그리고 이게 증가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 전체 노동 수요도 증가하는 것이죠. 모두 걸으면 디귿, 가격, 노동의 한계 생산물 리을. 노동의 가격은 뭐예요, 이거는? 노동 가격은 수요 곡선 상의 변화죠. 수요 변화가 아니고 수요량 변화. (11번이요) 요것도 반복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111번입니다) 종이 생산, 한계 비용, 사회적 한계 비용.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자체가 개인적 한계 비용은 S고 사회적 한계 비용은 S''이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생산량은 몇 개인가요? 그래프로 볼 때 20개. 그러면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생산량은 40개인데 20으로 줄이려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적정 생산량에서의 사회적 한계 피해. 그럼 이 그림에서는 10과 3, 그 갭이 되겠죠. 그게 소셜 마지널 데미지가 되겠죠. 20개일 때 7.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12번 문제는 이제 효용 극대화 문제인데, 자, 봅시다. 효용 극대화 조건은 한계 효용 이론에서는 어떻게 돼요? 물론 소득 제약식은 만족한다는 전제하에서 한계 효용 이론에서는 가중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었죠. X제 이론어치 효용, Y제 이론어치 효용. 무차별 이론에서는 무차별 곡선 기울기, 예산선 기울기.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한계 대체율이고 예산선의 기울기가 X 상대 가격이었죠. 그런데 요거 한계 대체율은 어떻게 돼요? Y 한계 효용 X 요거죠. 같아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걸 보면은 얘 1이 보내고 얘 1이 보내면 결국은 동일한 조건을 의미한다. 자, 이런 얘기였죠.
그럼 여기선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질문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소득제약 만족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A, B 가격 주고 한계 대체율 3이다. 그럼 여기 지금 3이죠. 근데 가격이 A 가격이 10원. 여기서는 A, B 이렇게 돼 있잖아요. Y 가격은 얼마라고? 20원. 그럼 이게 작으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한계를 X 선호도가 더 크니까 X 늘리고 Y를 줄여야 한다. 그렇죠? 잠깐만요. 잘못 봤나 본데. 네, 그렇죠. X 늘리고 B의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저 간단한 것 같아도 꼭 챙겨서 효용극다 조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3번이요. 자, 이런 것이 아까도 이제 그런 말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보기 하나하나 한번 딱 읽고 결론을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열등제 가격이 오를 때 소득 효과, 그 다음에 뭐 대체 효과, 이렇게 묻고 있는데, 소득 효과, 대체 효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가격이 오를 때, 소득 효과는, 오르게 되면 실질 소득이 줄었죠. 이때, 정상제라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를 줄이겠죠. 열등제는 반대가 되네요. 열등제는 소득이 줄 때 오히려 소비가 증가하는 거죠. 우리가 뭐 가슴 아픈 제와 라면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분들은 라면만 드신단 말이에요. 소득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줄게 되면 밥 못 드시고 라면을 먹게 되니까 이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이죠. Y 수량으로 표시한 X 상대 가격, 얘가 올라. 그러면 요건 항상 일정하죠. 상대적으로 비싼 거 X 소비를 줄이게 된다. 그래서 이게 뭐 마이너스, 열등제 소득 효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랬잖아요. 네. 이렇게 놓고 갑시다. 열등제인데 가격이 올랐다. 열등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득 효과에 의해서는 소비가 증가하죠. 틀렸네요. 기펜제. 기펜제는 뭐지? 보세요. 대체 효과인데 이제 기펜제하고 열등제를 보게 되면 열등제, 기펜제도 열등제죠. 그런데 열등제의 경우는 어떻게 돼?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를 때 소비량이 줄게 되죠. 그러나 얘는 소득 효과의 크기가 더 크죠. 그래서 수요 곡선을 그려보면 열등제는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이 줄게 되는데 기펜제는 오히려 어떻게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수요 법칙의 예외다. 근데 하여튼 모든 기펜제는 열등제입니다. 그렇죠? 기펜제는 그러나 열등제 중에서도 플러스 소득 효과가 마이너스 대체 효과보다 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상제 가격 하락했어 이번에. 그러면 실질 소득 증가하니까 소비 증가하게 되겠죠. 재화가 정상제일 때 엥겔 곡선 우상형. 자, 엥겔 곡선은 뭐지? 그렇죠. 소득과 소비량이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 X 소비가 증가했다. 엥겔 곡선은 우상향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열등제라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Y가 열등제다. 그럼 엥겔 곡선은 좌상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시로 가봅시다. 근데 저는 이제 문제 편성을 이렇게 미시거시 해놨습니다만은 실제 문제는 막 섞여서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무역이론 또 국제수지론에서는 우리 출제 빈도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아주 작죠. 그래도 이제 무역이론에서는 비기호 우위 판별하는 거, 그 다음에 요 관세죠, 관세.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요거는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폐쇄경제야, 폐쇄경제. 자급자족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게 비교 열이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비싸게 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 개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시장 가격으로 수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foreign price다. 현재 국제시장 가격에다 놓고 보면 수입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소비량 증가, 국내 생산량 감소. 그러면 국내 시장이 요만큼 초과 수요가 되니까 요만큼 수입하게 되는 것이죠. 잉여 변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급자족할 때에 비해서 내리니까 이만큼 소비자 잉여가 증가했잖아요. 근데 국내 생산자는 가슴 아프죠. 가격이 내려서 생산량을 줄여야 되니까 국내 생산자 잉여는 파란 면적만큼 줄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요만큼은 증가한 셈이 됐죠. 그래서 시장을 개방해서 자유무역하게 되면 수입 측면에서는 잉여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 보고 지나갈게요. 수출 측면에서는 어떨까? Y제가 우리가 비교 우위품이에요. 그러면 국제 가격 수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싸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비교 우위야. 그럼 시장 개방하면 높은 가격 받고 수출하겠죠. 그러면 이제 국내 소비량이 줄고 공급량 증가해서 요만큼 수출하게 되죠. 그러면 수출할 때도 자유무역할 때 잉여가 증가하겠죠. 결론은. 한번 보실까요? 가격이 올라. 그럼 요만큼 소비자는 기분 나쁘죠. 비싸게 조금밖에 소비 못해. 소비자 잉여는 줄었어. 그러나 국내 생산자들은 비싸게 많이, 그래서 요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증가했었죠. 그러면 생산자 잉여 증가분에서 소비자 잉여 감소분 뺀 나머지 요만큼이 경제적 잉여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자유무역하게 되면 수출 수입 모두 양쪽에서 모두 잉여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장 개방했더니 아주 뭐 형편없이 수입이 증가해가지고 국내 산업 기반이 무너지게 생겼다. 자, 이게 자유무역할 때예요. 그래서 관세를 매기게 되죠. 우리가 물론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요만큼이 수입이 되었어요. 근데 수입 원가당 몇 퍼센트 세율에 관세를 매게 되면 가격이 오르겠죠. 가격이 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게 (1번) 소비가 줄죠. 국내 소비가 줄었고. 2번 국내 생산이 증가해서. 3번 수입이 줄었죠. 줄었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수입량인데 관세를 매겼으니까 요만큼이 관세 수입이 되겠죠. 정부에. 이 기본적이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잉여 변화요. 자유무역 하다가 관세 매길 때 잉여 변화죠. 자, 봐주세요.
그러면 소비자는 이 가격에 여기 소비하다가 관세 덕분에 오르고 소비 덜 하게 되었으므로 노란 면적만큼 소비자잉여가 증가했죠. 그러나 관세는 국내 생산자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요만큼은 증가한 것이었죠. 그러면 결국은 요만큼 경제적이가 줄어드는 셈인데 이게 관세 수입이니까 그렇죠. 요게 빨간 면적, 좌우에 빨간 면적 더한 것이 자중 손실이었죠. 네. 그럼 이렇게 놓고 보자고요. 국내 생산이 관세를 부과했어요. 국내 생산이 증가하죠. 국내 소비자잉여는 증가하죠. 자,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국내 소비자잉여, 가격이 올랐으니까 아까 여기 소비자잉여 이만큼 감소하죠. 니은은 맞았고요. 생산자잉여 감소죠. 잠깐만. 네, 관세 매기니까 국내 생산자잉여 요만큼 증가. 자, 리을 요거 잘 보여요? 수요 공급 탄력성이 작을수록, 그럼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는 뭐죠? 둘 다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관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지게 된다. 아니다. 탄력성이 낮다. 작은 거니까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는 거죠. 예. 그럼 보세요. 이렇게 됐는데요. 탄력도가 낮다. 작다. 그림으로 보면 기울기가 가파르다 그러면 그림으로 볼 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다 따로 그릴까요? 최초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균형이 이렇게. 근데 얘가 탄력도가 작다. 그럼 기울기가 가팔라지잖아. 이렇게. 가팔라지게 되죠. 그러면 자 여기 자유무역하다가 관세를 매기면 오를 때 보세요. 가파를 때 이때는 탄력적일 때 완만할 때에 비해서 수입량도 그렇죠. 원래 수입량이 이거보다 작은 데다가 이렇게 변하게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요. 그렇죠. 요 자중손실의 크기가 어때요? 작아지게 되죠. 그림 한번 그래서 확인해 보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탄력적일 땐 여기지. 그래서 이만큼이 관세 수입이고 요게 자중손실이잖아요. 근데 자중손실이 빨간 거에서 노랗게 변화했으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가팔라지게 되면 수입량도 작고 잉여 감소의 크기도 작고 관세 수입도 당연히 작겠죠. 수입량이 작으니까. 자, 15번입니다. 이것도 아주 자주 다루어지는 그런 주제일 수가 있는 건데 115번이요. 고전화파 피셔 교환방정식이죠. 요거 실물거래액, 화폐유통액, 요거 실질소득, 물가 곱하면 명목 GDP. 그렇잖아요? 실질 GDP에다 명목 GDP. 그럼 요거는 당연히 성립하는 관계식이고 변화율로 보면 그렇죠. 이렇게 풀어졌었죠. 그리고 한 번 더 넘겨본다면 이렇게 되잖아요.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 시험 문제가 통화 공급 목표 이런 관점에서 묻는다면 한국은행은 몇 퍼센트 늘려야 된다? 인플레이션율, 요거 경제 성장률 그러죠. 경제 성장률이 실질 GDP 증가율이니까. 그 다음에 유통속도 변화율의 마이너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5, 이거 3, 유통속도는 한 2% 빨라질 것 같다. 그래서 통화량 목표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게 된다. 됐죠?
자, 16번 문제는요. IS 곡선 얘기예요. IS는 생산물시장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죠. 생산물시장에서는 이자율하고 소득이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때 IS 변화 요인 어떨 때 우측 이동할까? 그건 한마디로 뭐죠? 생산물시장에서 유효 수요 증가할 때, 그러니까 뭐 소비, 투자, 정부 소비 증가, 뭐 세금 감면 이런 것이 있게 되면, 그런데 정부 지출을 늘리고 얘 깎아주는 게 확대 재정 정책이죠. 그래서 IS 변화는 생산물시장 여건 변화, 한마디로 생산물시장에서 총 수요가 증가하는 어떤 변화가 생겼다면 우측 이동한다. 몇 배? 승수배. 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LM도 해볼까요? LM은 화폐 시장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소득과 이자율의 관계. 근데 이것도 이자율 변함이 없을 때 LM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생산물시장 여건 변화죠. 한마디로 뭐예요? 실질 통화량이 증가할 때. 그럼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명목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내린 거죠. 그리고 요거 증가하는 거, 요게 확대 통화정책이 되겠죠. 여기 기억나시죠? 확대 통화정책 세 가지 수단. 어음 재할인율 인하, 공개시장 국고채 매입, 지불 준비율 인하. 그럼 통화량이 증가해서 이렇게 간다 이거지. 그럼 아까 모의고사 1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자율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유효수요 증가하고 총수요 증대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였죠. 그러면 갑시다. 16번입니다. 주택가격 하락, 웰스, 부가 감소했죠. 그 부가 줄게 되면 소비가 감소해요. 그럼 소비가 줄었으니까 IS는 왼쪽으로 가겠지. 근데 여기서 얘기가 한계 소비 성향. 자, 소비는 기초 소비가 있고 이렇잖아요. 얘도 줄었다 이거지. 그럼 얘가 줄면 얘도 줄어들게 되죠. 소비가 줄어서 왼쪽으로 가는데 요거는 평행이동. 요게 줄었을 때고 얘까지 줄게 되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울기는 가팔라지게 됩니다. 이제 승수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기울기가 가팔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작아지면 소비가 줄어드는 거니까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울기도 가팔라지게 된다 이거죠. 만약에 한계 소비 성향이 크게 되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완만하게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울기 얘기를 조금 이렇게 심하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7번입니다. 요거 우리가 잘 알죠. ISLM인데 여기서는 균형이죠. 상방에 있을 때는 화폐 시장이 초과 공급, IS 밑에 있을 때는 초과 수요가 되죠. IS도 마찬가지지. IS 하이한 IS 기준 상방에 있을 때는 생산물 시장이 초과 공급, 밑에서는 생산물 시장이 초과 수요.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LM 상방, IS 상방이니까 두 시장 모두 초과 공급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림으로 좀 썰렁하긴 하지만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118번인데 질문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죠. ADAS 모형에서 총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거 볼 게 있죠. 예. 수요, 공급이요. 어그리게이트 디맨드,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이때요. 먼저 요 얘기부터 해보지. 수요 곡선 도출입니다. 즉 물가가 오르면 총수요량 감소, 내리면 증가하는데 자, 오르는 결로 해볼까요? 세 가지 이유였죠. 케인즈 이자율 효과, 피구 실질잔고 효과, 그 다음에 순수출, 수출 수입에 미치는 효과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분석을 할 때 이자율 효과로만 하지만 이걸 묻는 경우에는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물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질 통화량이 줄어서 이자가 내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 투자가 감소하죠. 그래서 수요량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실질 잔고, 실질 부, 웰스. 물가 오르게 되면 우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실질 가치가 감소한다. 부, 소비가 줄겠죠. 근데 물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 수출 안 되고 비싼 국산품 대신에 수입품 소비하려고 하게 되니까 얘가 줄죠. 그래서 물가 오르게 되면 수요량이 이렇게 줄어든다 이거예요. 했죠? 그 다음에 변화. 어떨 때 수요가 변화, 우측이동하냐 하는 얘기지. 이거는 뭐 생산물 시장에서 유효 수요가 증가했다. 확대 재정 정책. 통화 시장에서 통화량이 증가했다. 확대 통화 정책. 요거죠. 그렇게 되면 총수요 증가 우측이동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거 공급곡선 도출 왜 우상향하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노동자 물가 예상 착오. 이걸 노동자 5인 모형 그렇게도 말하죠. 이거 우리가 정적 기대, 합리적 기대할 때 했던 내용이죠. 물가 오를 때 임금 협상하는데 물가 오를 거 정확히 예상 못한다. 정적 기대죠. 그럼 우상향해. 합리적 기대나 통화주의 장기 물가 오를 거 정확히 예상하고 임금 조정한다면 수지 기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가 예상에 착오를 일으킨다. 실제 물가보다 그렇죠. 이렇게 돼. 그러면 명목 임금이 비신축적 조정이 되는 거죠. 그 우상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 기대 악화는 정확히 예상하니까 수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제 물가 예상에 착오를 일으키거나 그렇죠? 새 케인즈 악화에서처럼 효율성 임금 또 메뉴 코스트 가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논리가 맞다면 우상향하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얘는 물가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면 수직이 되는 거고 비신축이면 우상향하게 된다 이것이죠. 왜? 그리고요. 이제 이동. 어떨 때 총 공급이 증가할까? 이거는 뭐 인구가 증가하든지 예상 물가가 내려. 예상 물가가 내리면 어떻게 됐죠? 예상 물가가 내리게 되면 근로자들이 협상할 때 인상 요구 수준이 낮아져서 노동 공급 증가, 총 공급 증가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노동 수요 측면에서 보면 생산성 증가. 그럼 노동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의 고용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1번 장기 총 공급은 수직이죠. 장기에는 단기에 정적 기대에 따른 오류 수정해서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 자, 보세요. 2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어떻게 될까? 아까 봤죠. 고용이 주니까 총 공급이 감소,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틀렸어요. 기술 진보, 요거지. 그러면 생산성 증가 요인이 기술 진보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성 증가, 총 공급 증가. 네 번째죠. 전반적 물가 상승을 착각 오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루카스의 모형이었죠. 합리적 루카스는 기대합한 모형인데 기업이 착오를 일으켜. 그렇게 되면 우상향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죠. 임금 경직성.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는다고요. 물가 변화할 때. 그렇죠? 그러면 우상향하게 되더라. (19번은) 우리 하도 많이 나눈 거니까 이거 여기서 또 나왔네요. 이거 실망 노동자죠.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포기했어.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도 1명 줄고 실업자도 줄어들었으니까 실업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20번 국제수지 환율 문제인데 요거는 우리가 시험에서 다뤄주고 있는 것이니까 한번 보기로 하죠. 120번입니다. 평가절상은 뭐지? 그렇죠. 환율을 낮추는 거죠. 낮아질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환율이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출 감소, 일단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이 기본이죠. 1번 수출 감소, 3번이 답이네. 3번 이게 답이고. 경상수지는 절상되면 환율 내렸으니까 수출 감소 악화가 되겠죠. 경상수지 악화. 자, 봐봐. 환율이 내리게 되면 수출이 줄어든다 이거지. 그러면요 4번 볼래요? 외국인 관광객이 바로 뭐가 돼요? 서비스에 수출되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 오는 것은 서비스 수출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와서 식사하고 호텔에서 자고 수출하게 되죠. 수출 감소입니다. 그 말로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제 외국 사람들이 오는데 1달러에 1,000원 했었는데 1달러에 내려가지고 900원으로 내린다. 그러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지난번 왔을 때 1달러 환전할 때 1,000원 주더니 원화 900원밖에 안 준다? 감소 요인이 되는 것이죠. 평가절상이라는 말은 뭐야? 환율이 내리는 것이니까 이게 틀렸죠. 예, 국내 총생산 증대 요인 GDP 증가죠. 자,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기업 국내 자동차 회사 재고가 증가했다. 아까 봤죠. 재고는 당해년도 GDP 안 팔렸지만, 그렇지 미실현 소득이라고 봐가지고 당해년도 GDP 증가하게 됩니다. 중고차 거래는 이건 당해년도 생산된 생산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포함시키지 않고요. 은행 주가, 주식, 채권, 증권, 부동산 가격, 아파트값 이건 GDP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주택 임대료, 임대료니까 그렇죠. 부가가치 보게 되면 임금, 이자, 지대, 임대료가 있죠. 포함이 되고 맞벌이 주부가 자녀를 놀이방에다가 위탁 그러면 등록금 냈겠죠. GDP 증가 요인이 됩니다. 자, 22번이 이제 통화량 증가. 그럼 요거는
요거 기억하고 있는 게 좋겠죠. 예? 통화 공급 함수, 본원 통화. 또 다른 공식도 있었죠. K 플러스 Z, K 플러스 1의 H. 자, 우선 요거. 본원 통화는, 그렇죠. 정부에게 대출, 은행에 대출, 공개시장에서 매입, 국고채 매입, 그 다음에 이제 국제수지 흑자, 이런 것이었죠. 그런데 은행 대출하는 것이 어음, 재할인율 인하였습니다. 그럼 요게 두 가지가 확대 통화정책이죠. 그 다음에 여기 소문자 C는 현금 통화 비율 K, 여기서 K는 현금 예금 비율이죠. Z, 지급준비율, 전체 예금에서 차지하는 지급준비금의 비율. 그럼 얘들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 통화 승수가 증가했었죠. 갑시다. 재할인율 인상, 재할인율 인상, 본원통화 감소, 통화량 줄죠. 요거 맞는 답이네요. 니은 매입, 공개시장 국고채 매입이니까 본원통화 증가, 통화량 증가. 디귿 어때요? 외환 보유고 증가했다. 그럼 달러를 사들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제수지 흑자, 본원통화 증가, 통화량 증가입니다. 리얼, 지불준비를 인하하게 되면, 그쵸? 통화 승수가 커져서 통화량 증가. 신용카드 사용, 민간 현금 보유 비율 감소. 요거겠죠. 예.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많이 쓰게 되니까 돈 갖고 다닐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통화에서 차지하는 현금의 비율은 줄었다 이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통화량 증가죠. 그럼 뭐요 답이? 예, 기억이네요. 예. 기억만 답이니까 1번이 되네요. 자, 23번이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찾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를 쭉 보니까 뭐 총수요, 총공급 이 모형을 가지고 답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럼 이제 저는 설명을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 총수요, 총공급 균형을 통해서 물가와 소득이 결정이 되는데 틀린 걸 찾으래요. 1번 확장적 통화정책.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ISLM도 같이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1번 확장 통화정책 LM 우측 이동이죠. 이자율이 내리죠. 그래서 투자 증가, 총수요 증가하게 된 것이죠. 속속 우측 이동, 경기 침체 해결 방안이다. 오케이. 2번 물가가 내렸대요. 자, 2번은 물가가 내린 거야. 그럼 물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순수출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요거는 바로 직관이고 보기는 보게 되니까 실질 환율로 분석하고 있죠. 분모가 뭐였죠? 원화 표시 국산품 가격, 명목 환율, 외화 표시 외국 상품 가격. 그런데 물가 하락했다. 얘가 내리니까 실질 환율은 증가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순수출이 증가했으니까 총수요 우측 이동. 우측 이동. 경기 침체 해결 방안으로 고려될 수가 있다.
맞네요. 계속 봅시다. 자, 3번. 투자세 공제. 그러면 투자에다가 페이버를 주는 거죠. 투자가 증가하겠죠. 그럼 총수요 증가 되고. 5번.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미시험자학적으로 볼 때 물가 오를 거 예상돼 미리 사죠. 사재기. 총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기술 진보. 이거 아까 봤죠. 기술 진보는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여서 총공급, 단기든 장기든 우측으로 이동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답이 2번으로 돼. 잠깐만요. 이거 제가 문제를, 그쵸. 이게 정답이 없어요. 다 맞았죠, 지금. 아주 미안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2번,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자국화폐로 표시된 실질 환율이 오르게 돼요. 그렇죠? 증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모두 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초에 생각했던 것은 물가 상승. 이 문제 하나, 오류 문제입니다. 아주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혹시. 네. 그래서 출제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123번은 정답이 없는 문제가 됐네요. 모두 맞는 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4번입니다. 인플레이션 비용. 자, 요거 중요한 주제죠. 물가가 오른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요소소득이죠. 임금, 이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그렇죠? 감소하게 되죠. 실질임금, 실질이자 내려. 그러면 특히 이제 요거 이자율과 관련해서 뭐 이게 피셔 가설이죠. 피셔 가설로 보게 되면은 물가가 오르게 되면 실질 이자율이 줄어들게 되니까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 소득이 재분배가 되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있고 실물자산, 뭐 부동산이라고 생각해도 좋죠. 실물자산이 이렇게 있을 때 물가가 오르게 되면 보세요. 금융자산 100만 원 있다. 실질 가치는 감소하죠. 근데 인플레이션 물가 오른다. 아파트값 오른다. 그러면 실물자산의 명목 가치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도 재분배된단 말이에요. 재분배가 일어나. 즉 금융자산 보유자로부터 실물자산 보유자에게로 부도 재분배되니까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그렇죠? 열심히 저축해서 금융 예금한 사람은 바보가 되니까 땅 투기해둔 사람은 이득이고. 자, 그럼 갑시다. 옳지 않은 것 1번. 예상과 다른 인플레이션.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 채무자, 실질 이자 부담이 감소해서 효율성이 재분배 일어나니까 비효율이죠.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제 틀렸어요. 2번.
현금 보유 줄이고, 그렇죠? 금융자산, 이 보유를 줄이고, 그 대신 하다못해 예금이라도 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구두창 비용이었죠. 물가가 오르게 되면 대비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shoe leisure cost. 3번. 물가 오르게 되면 명목 비용 상승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므로 상대 가격 왜곡이 발생한다. 이건 아까 총 공급 도출할 때 얘기죠. 물가 변화할 때 근로자들은 예상해서 임금을 조정하는 것인데 정적 기대 같은 경우에 신축적 조정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노동의 상대 가격 왜곡이 발생하는 거고요. 네 번째, 누진 소득세, 인플레이션 인해서 동일한 실질 소득이더라도 세후 실질 소득이 하락한다. 자, 이건 이런 거예요. 소득세가 누진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에서 1억인데 9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10%고 1억 1원서부터 그건 20%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 어떻게 돼요? 세율이 증가하게 되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되죠. 높은 세율을 내게 돼. 그러니까 누진 소득세 세제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동일한 소득을 얻더라도, 그렇죠?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세후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 이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물가가 올라서 임금이 올랐어요. 실질 임금 변함이 없죠. 실질 소득은 변함이 없지만 명목 임금은 증가한 셈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화폐 중립성, 요건 고전악파 얘기죠. 화폐 중립성, 고전악파는 통화량, 요게 마샬의 현금잔고 방정식, 통화량 외생 변수. 근데 화폐 중립성이다. 그 말은 고전학파 교수님들은 마샬 K가 상수죠. 국민소득은 항상 완전 고용 결정돼 있죠. 그러니까 물가 변화하면 어떻게 된다? 통화량이 변하면 물가만 변화시키게 된다.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네요. 고용 통계. 이게 우리 시험에 하도 많이 나기 때문에 요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죠. 자, 기억. 앞에 여러 번 나왔죠. 구직 단념자가 많아지게 되면 실업률이 감소한다. 맞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죠. 분자 실업자. 맞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게 되면 실업률이 높아진다. 그래요? 알 수 없다. 거기 그 식을 써놨으니까 숫자를 하나씩 넣어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높아진다고 해서 실업률 자체가 높아지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취업자도 많아졌다면 그렇죠. 실업률이 높아질 이유가 없겠죠. 구직 단념자가 많아도 고용률은 변치 않는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분모가 고용률은 분모가 15세 이상 인구 자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구직 단념자건 취업자건 실업자건 관계 없으니까 고용률 증가하면 실업률 하락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바로 해설 보게 되면 실업률은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고요.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그래서 모의고사 두 번째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시험을 통해서 보완할 거 조금 더 보완하시고 그 문제 하나를 잘 음미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아주 몸 가볍게 해서 시험 보러 가시고 다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제 마지막 이렇게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그런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 합격하실 때까지 시험 날까지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올해 다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올 시즌 21년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고했습니다.